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아왔다며 시장은 환호합니다. 삼성전자가 마침내 부활했다는 헤드라인도 연일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의 진짜 주인공이 HBM이 아니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이 발표한 이번 분기 실적은 분명 압도적입니다. 분기 영업이익 57조 원, 매출 133조 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8% 늘어난 이 숫자를 보며 시장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HBM 전쟁에서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았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 57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만든 핵심이 정말 HBM이었는지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AI라는 화려한 껍데기에 시선을 빼앗긴 사이 삼성의 설계도 깊숙한 곳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구형 반도체들이 뜻밖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는 승리의 깃발일까요? 아니면 벼랑 끝에서 맞이한 마지막 행운일까요?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특정 기업이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일극 체제로 수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때 제조 부문의 절대 강자로 불렸던 인텔은 미세 공정 전환 속도와 비용 구조의 불일치를 끝내 극복하지 못한 채 파운드리 사업부의 전략적 철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후퇴가 아니라 미국 주도의 반도체 내재화 전략이 제조 원가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음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메모리 진영의 한 축인 마이크론 역시 차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인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한 자릿수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선두그룹과의 기술 격차는 오히려 굳어지는 양상이고 하이엔드 메모리 공급망은 소수 기업이 통제하는 폐쇄적 구조로 변모했습니다. 이 틈을 타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0%를 웃돌며 사실상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이 견고한 독주 체제를 흔들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냉혹한 독주 체제 속에서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측 모델을 완전히 깨뜨리는 숫자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 57조 원, 매출 133조 원, 전년 동기 대비 68% 폭증. 이 수치는 단순한 실적 개선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읽혔습니다. 하루 평균 356억 원을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 창출력 앞에서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증권가와 주요 분석기관들은 즉시 삼성전자의 연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귀환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시선은 자연스럽게 HBM으로 향했습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가 삼성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화려한 실적 뒤에 숨어있는 기이한 불균형입니다. 삼성의 57조 원을 해부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정반대의 장면이 드러납니다. 모두가 AI 인프라의 핵심인 HBM이 실적을 견인했을 것이라 믿었지만 실제 데이터를 따라가면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래 가치가 크지 않다고 여겨졌던 구형 반도체, 즉 레거시 D램이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AI 연산장치 생산에만 몰두하는 동안 정작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는 유례없는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구형 제품들의 가치가 폭등했고 그 수혜가 삼성의 금고를 채웠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승리라기보다 글로벌 공급망 왜곡이 만들어낸 일시적 수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레거시 D램 가격이 1년 만에 90%나 폭등해 만들어낸 이 경이로운 호황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공급망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순간 57조 원이라는 숫자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이 호황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구조적 한계를 마주하게 될까요? 레거시 D램 가격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면 이 호황은 어디서부터 꺼지기 시작할까요?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진짜 반전은 무엇일까요? 이 기묘한 호황이 꺼지는 출발점은 자본이 설계한 세 겹의 올가미, 다시 말해 구조적 결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AI 슈퍼사이클이라는 화려한 서사 뒤에 가려진 차가운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첫 번째 오류 경보는 우리가 믿어온 HBM 독주 서사에서 시작됩니다. 시장은 HBM이 삼성전자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적의 실체를 뜯어보면 이는 거대한 착시였습니다. 실제 이익을 끌어올린 것은 차세대 기술이 아니라 공급망 병목으로 몸값이 치솟은 범용 반도체였습니다. AI 서버 한 대를 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HBM만이 아닙니다. 이를 떠받칠 수많은 레거시 D램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배신입니다. 두 번째 오류 징후는 이 호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레거시 D램 가격이 90%나 상승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시장의 자원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와 메모리 라인이 AI 칩 생산에만 집중되면서 정작 우리 일상에 필요한 범용 반도체 생산 라인은 임계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벌어진 가격 폭등은 수요 폭발의 결과가 아니라 공급 실종이 만든 인위적 현상입니다. AI 수요가 단 1%만 숨을 고르거나 제조사들이 다시 범용 라인을 늘리는 순간 이 거품은 가장 먼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반전입니다. 세 번째 오류 경고는 빅테크가 촘촘히 쳐놓은 전략적 그물망, 즉 LTA에 있습니다. 구글과 AMD 같은 거대 자본은 이미 이 구조적 불안정성을 감지했습니다. 이들이 삼성전자와 체결하기 시작한 장기 공급 계약은 겉으로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격 변동 리스크를 제조사에 넘기고 공급망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자본은 더 이상 시장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삼성의 생산 능력을 선점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 주도권을 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구조적 올가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의 낙관론은 멈추지 않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327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40%를 웃도는 이 숫자는 분명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이 전망은 레거시 D램 가격과 빅테크들의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완벽하게 유지될 때만 성립하는 가상의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병목이 완화되거나 자본의 이동 속도가 둔화된다면 327조 원이라는 숫자는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은 이미 이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AI 수요가 범용 D램 가격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이 기형적 구조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도미노와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 모든 구조적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시장의 호황이 언제든 꺾일 수 있다는 공포가 짙게 드리운 이 순간, 삼성은 왜 갑자기 파운드리에 다시 모든 것을 걸기 시작한 걸까요? 그것도 3나노 공장에서 수율 20%라는 참담한 실패를 겪고 핵심 제품인 엑시노스 탑재마저 포기했던 그들이 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거대한 호황의 단물을 즐기는 대신 다시 파운드리라는 냉혹한 전쟁터로 스스로를 밀어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무모해 보이는 선택 뒤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또 다른 설계도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삼성은 정면 승부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패가 갈린 3나노 공정에서 TSMC와 무의미한 소모전을 벌이는 대신 전장 자체를 재배치하는 역설적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즐기며 안주하라고 조언할 때 삼성이 다시 파운드리라는 냉혹한 전장으로 들어간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기존의 제조 공식으로는 상대의 견고한 성벽을 넘을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나노 공정에서 겪은 수율 20%라는 참혹한 성적표는 삼성에겐 뼈아픈 굴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칩을 만들면 80개를 버려야 했던 그 처참한 효율은 결국 갤럭시 S25에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하지 못하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 굴욕의 시간 동안 단순히 수치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임기응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정의 설계도 자체를 원자 단위에서 다시 그리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반도체 수율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시계를 만드는 공방을 떠올려 봅시다. 원자 단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초정밀 엔진 부품을 만든다고 가정해보면 단 1마이크로미터의 오차만 있어도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개의 부품 가운데 20개만 합격하고 나머지 80개는 값비싼 재료비를 날린 채 폐기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시장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3나노 공정에서 삼성이 마주한 기술적 임계점이자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삼성은 여기서 기계를 수리하거나 요령을 찾는 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공방의 설계도와 공구, 재료의 배합 비율까지 모두 뜯어고치는 구조적 혁신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평면적인 핀팻 구조에서 벗어나 전류가 흐르는 통로를 사방에서 감싸 제어하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공법을 전격 도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흐르는 물을 막을 때 예전에는 세면만 겨우 막아 물기를 돌렸다면 이제는 수도꼭지 자체를 사방에서 완전히 감싸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수준의 변화와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억 원어치 웨이퍼가 폐기됐고 자본 소모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실리콘 위에 원자 단위의 설계를 새겨 넣은 끝에 마침내 성공률은 60%라는 마법의 숫자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00개의 부품 중 60개가 완전한 품질로 쏟아져 나오는 변곡점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나노 공정에서 삼성이 제조 경쟁력을 회복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도체 제조에서 수율 60%는 단순한 불량률 개선이 아닙니다.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경제적 경계선입니다. 이 지점을 넘는 순간 제조 원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고 공장이 돌아갈수록 이익이 쌓이는 구조적 전환이 발생합니다. 삼성이 3나노의 굴욕을 견디며 2나노라는 새로운 판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나노에서 겪은 발열과 전력 누수의 끔찍한 데이터는 역설적으로 2나노 공정을 안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TSMC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귀중한 설계도가 됐습니다. 모두가 기술의 삼성을 비웃을 때 삼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정의 기초를 다시 쌓아 올렸고 마침내 시장이 원하던 효율적인 레시피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율 60%라는 숫자가 시장에 알려지자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뜻밖에도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을 떠나 대만으로 갔던 글로벌 설계 거물들이었습니다. 퀄컴과 AMD, 그리고 구글이 왜 하필 이 시점에 다시 삼성의 화성 공장으로 협상팀을 보냈을까요? 수율이 임계점을 넘어서자마자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삼성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율이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거대한 자본의 논리가 이면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삼성의 기술력이었을까요? 아니면 TSMC가 만든 또 다른 독점의 그림자였을까요? TSMC가 3나노 공정에서 90%라는 경이적인 수율을 기록했을 때 시장은 삼성전자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여전히 삼성은 뒤처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비즈니스의 냉혹한 계산법은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TSMC의 3나노 공정은 이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웬만한 빅테크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게다가 애플과 엔비디아가 생산 라인 대부분을 선점해버렸습니다.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 TSMC의 90% 수율은 사실상 그림의 떡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율이라는 현상을 세 단계로 나눠봐야 합니다. 첫째는 현상입니다. 수율이 낮으면 같은 재료를 써도 제품이 적게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 3나노에서 겪은 수율 20%는 제품 하나를 위해 사계를 벌여야 하는 구조였고 생산 단가는 경쟁사보다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60%라는 임계점을 넘어서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둘째는 원인입니다. 삼성의 2나노 공정에서 이처럼 빠르게 수율을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구조 설계에 있었습니다. 전류 누설을 막고 발열을 제어하는 근본적 변화가 마침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엑시노스 2500을 괴롭혔던 발열 문제의 올가미를 스스로 끊어낸 셈입니다. 셋째는 결과입니다. 수율이 60%에 진입하자 삼성 파운드리의 분기 적자는 7천억 원에서 700억 원대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정이 안정화되자 제품 하나당 생산 단가는 TSMC보다 33% 낮아지는 효과까지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TSMC라는 거대한 권력 아래 숨이 막혀가던 설계 기업들이었습니다. 퀄컴과 AMD, 그리고 구글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TSMC의 독점적 지배력에 휘둘리는 구조를 본능적으로 거부해온 플레이어들입니다. 삼성의 2나노 공정이 수율 60%라는 실질적 가동 수치를 증명해내자 이들은 TSMC를 견제하고 자신들의 수익 구조를 방어해줄 유일한 대안으로 삼성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아져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기술 성능은 대등하고 가격은 훨씬 낮은 삼성의 칩을 선택하는 것은 자본 논리상 너무도 자연스러운 결론이었습니다. 시장은 다시 삼성과 TSMC가 맞붙는 2파전 구도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이 드디어 파운드리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론을 내려버리면 우리는 삼성의 진짜 시나리오를 절반밖에 보지 못한 셈입니다. 수율이 올라가고 단가가 낮아져 고객사가 돌아왔다는 설명은 지금 벌어지는 거대한 드라마의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연말까지 수율 75%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삼성의 발걸음 뒤에는 단순한 제조원가 절감을 넘어서는 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요 회복 하나로는 설명되지 않는 더 큰 판이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퀄컴과 구글이 삼성의 화성 공장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뒤에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뒤흔들 또 다른 플레이어의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 우위도 낮은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건 패권 재편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57조 원을 기록하고 TSMC를 압박하기 시작한 이 시나리오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삼성을 전략적 거점으로 선택한 것일까요? 모두가 믿어온 반도체 제조의 공식은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수율이 높은 기업이 결국 독점하고 승리한다는 단순한 논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변화는 그 낡은 공식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 수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급망의 다변화, 지정학적 안전성, 그리고 설계사가 원하는 시점에 즉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성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분기 적자가 7천억 원에서 700억 원대로 90% 급감한 배경에는 단순한 수율 회복 이상의 요인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율이 낮으면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상식이었지만 지금은 빅테크들이 먼저 지불하는 선불금과 LTA를 통해 가동률이 보장되는 새로운 수익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나노 공장에서 수율 60%를 증명하는 동안 글로벌 시장은 TSMC라는 단일 거점에 전 세계 연산 자원을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깨닫고 강제적인 공급망 재편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2027년 파운드리 흑자 전환을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질적 수익 모델로 바꿀 수 있었던 진짜 동력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징후는 경기도 화성 공장의 깊숙한 회의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삼성을 떠나 대만으로 향했던 퀄컴의 핵심 구매팀이 다시 삼성의 정문을 지나 협상 테이블에 앉은 날, 현장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격을 깎으러 온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TSMC와 엔비디아가 장악한 공급망 독주 체제에서 배제되며 수익성이 악화되던 그들에게 삼성의 이나노 공정은 자신들의 설계도를 현실로 구현해줄 유일한 전략적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내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퀄컴 팀은 삼성의 이나노 웨이퍼 데이터를 육안으로 확인한 뒤 이례적으로 향후 수년치에 해당하는 대규모 물량 우선권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반등을 가능하게 한 핵심 변수는 단순한 부활이라는 감성적 단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엑시노스 2600이라는 결과물로 데이터화된 성과입니다. 이번 공정에 도입된 히트패스 블록 기술은 과거 3나노 시절 삼성의 발목을 잡았던 발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반도체 칩 내부의 열을 고속도로처럼 외부로 빠르게 배출하는 이 설계 혁신은 멀티코어 연산 능력과 그래픽 처리 효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이 설계한 반도체가 다시 글로벌 표준에 진입했음을 수치로 입증하며 파운드리 고객사들에게 삼성의 제조 능력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확신을 준 것입니다. 결국 가장 먼저 삼성을 비판하며 떠났던 기업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먼저 화성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기적이 아니라 자본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철저한 공급망 잠금 전략의 결과입니다. TSMC와 엔비디아, 애플이 선점한 생산 라인의 규모를 떠올려보면 삼성의 이러한 구조적 전환은 전 세계 반도체 권력 지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TSMC의 단순한 대체제를 넘어 시장의 가격 주권을 나눠 가진 강력한 제조 거점이자 거대 자본이 탐내는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퀄컴과 구글이 삼성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는 단순한 기술 성능이나 저렴한 가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복귀 뒤에는 우리가 쉽게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거물 플레이어의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삼성을 단순한 제조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자 대만 리스크를 피할 지정학적 보루로 점찍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하필 지금 TSMC의 지리적 한계를 지적하며 삼성의 텍사스 공장에 자신의 운명을 걸기 시작한 것일까요? 텍사스 오스틴의 뜨거운 태양 아래 자리한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그 회의실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경영자이자 AI 제국을 꿈꾸는 일론 머스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삼성의 엔지니어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삼성이 만드는 칩이 대만의 기술력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훨씬 더 근원적이었습니다. 과연 삼성이 자신의 야망을 감당할 수 있는 생산기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칩 AI6의 생산을 삼성에 맡긴 것을 두고 단순한 기술 선택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대의 흐름을 놓친 단편적 해석일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꿈꾸는 것은 단순한 전기차 제조가 아닙니다. 그는 테라팩토리라 불리는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50배에 달하는 1테라와트 규모의 AI 연산 기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XAI와 스페이스X까지 포함하면 그가 매년 필요로 하는 AI 칩 규모는 1천억 달러를 가볍게 웃돕니다. 우리 돈으로 135조 원이 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전 세계의 TSMC와 삼성뿐입니다. 그렇다면 머스크는 왜 TSMC의 압도적 독주 체제를 뒤로하고 삼성의 손을 잡았을까요? 진짜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지정학에 있었습니다.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머스크의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 변수입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작은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전 세계 AI 칩의 90%를 책임지는 TSMC의 라인은 멈춰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머스크가 추진하는 모든 자율주행과 우주 탐사 프로젝트의 파멸을 뜻합니다. 반면 미국 안보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한 삼성의 텍사스 공장은 머스크에게 가장 안전한 전략적 보루가 됩니다. 결국 머스크가 삼성을 선택한 것은 기술에 대한 신뢰를 넘어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자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머스크와 삼성의 전략이 만들어낼 파장을 읽어야 합니다. 테슬라가 삼성과 손을 잡는 순간 이 공급망에서 가장 불편해질 기업은 단연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TSMC의 생산량을 사실상 독점하며 다른 빅테크를 구조적으로 배제해왔습니다.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을 조절하며 시장 권력을 휘둘러 왔죠. 하지만 삼성이 테슬라라는 거대한 우군을 얻어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를 흔들기 시작하면 엔비디아가 쥐고 있던 공급망 주도권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삼성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고 자신이 직접 AI 생태계의 정점에 서려는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 위험한 도박에 기꺼이 올라타며 TSMC를 넘어설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칩을 주문하고 만드는 계약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남자와 그 자본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제조 거인이 맺는 안보 동맹에 가깝습니다. 머스크는 삼성의 생산력을 발판 삼아 자신의 제국을 요새화하고 있고 삼성은 머스크의 물량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시장의 새 질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수주 소식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이면에서는 전 세계 자본과 패권의 설계도가 통째로 바뀌는 지각 변동이 진행 중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머스크가 삼성을 선택한 이유가 지정학적 안전장치였다면 이 선택이 불러올 자본의 이동은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TSMC와 엔비디아가 쌓아올린 철의 동맹의 균열이 생기는 순간 누가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가게 될까요? 그리고 이 재편의 끝에서 실제로 이익을 가져가는 쪽은 누구이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누가 이 거대한 판에 돈을 대고 있는가? 둘째, 그 결과로 누가 실제 이익을 가져가는가? 셋째, 이 폭풍이 지나간 뒤 누가 전 세계 반도체 패권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가? 이 이면을 차갑게 해부해보면 놀랍게도 삼성전자의 금고를 채우는 것은 단순한 제품 판매 대금만이 아닙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 지불하는 천문학적 선불금이 그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물건을 받기도 전에 거액의 자본을 삼성에 먼저 넣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LTA, 즉 장기 공급 계약의 실체입니다. AI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면 끝난다는 공포를 느낀 자본이 삼성이라는 제조 거점의 예약권을 선점하기 위해 조용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시장은 TSMC, 엔비디아, 애플이 만든 철의 삼각 동맹에 의해 지배되어 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TSMC가 독점 생산하며 애플이 물량을 선점하는 구조 속에서 나머지 빅테크는 거대한 절망의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고 싶어도 줄을 서야 했고 부르는 값이 얼마든 대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구조적으로 배제된 채 엔비디아가 정한 가격과 일정에 미래를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이나노 공정에서 안정적 수율을 확보하자 빅테크는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기 위한 거대한 지렛대로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선불금은 단순한 결제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지배력을 흔들기 위해 삼성에 건네는 일종의 전쟁 자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편의 끝에서 누가 실제 이익을 가져가게 될까요? 겉으로는 삼성과 TSMC의 수익 구조가 다시 쓰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익은 이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고 스스로 칩 설계를 시작한 빅테크에게 돌아갑니다. 삼성은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제조 거점이 되어주며 TSMC의 독주를 견제합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수익 개선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TSMC가 누려온 무소불위의 권력이 분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본은 이제 한 곳에 집중된 리스크를 흩어놓으며 더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생태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지배력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답은 미국의 반도체 안보 체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대만이라는 단일 거점에 전 세계 AI의 운명을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대만 대신 미국 본토와 한국을 잇는 보다 안전하고 강력한 생산기지로 삼성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은 단순한 반도체 제조사를 넘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안보 체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의 삼성 공장은 단순한 생산 시설이 아니라 미국 안보 공급망을 떠받치는 거대한 요새이자
전략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재편의 끝에서 엔비디아와 TSMC가 구축한 폐쇄적 생태계는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 삼성은 빅테크의 자본을 빨아들이며 다시 패권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을 지배할 AI 공급망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단판 승부입니다. 이 설계도에 합류한 플레이어들은 이제 엔비디아의 명령이 아닌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그 생태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편의 끝에서 이 판을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도미노의 마지막 조각이 어디로 넘어질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진짜 결말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 57조 원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작은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메모리 반도체의 일시적 호황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금 이 순간 하나씩 넘어뜨리고 있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조각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파운드리의 완전한 흑자 전환입니다. 적자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장부 숫자가 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삼성이 외부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거대한 공장을 돌리며 이익을 창출하는 독립적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제조사가 가격 결정권을 쥐고 고객사가 먼저 줄을 서는 구조가 완성될 때 삼성의 체력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이 이익이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며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다시 달구는 과정입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회복되면 그 엔진을 이루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혈관에도 다시 자본의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재가동을 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미노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어떤 지정학적 폭풍 속에서도 쉽게 배제되지 않는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가장 차가운 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57조 원이라는 성벽은 사실 레거시 D램의 비정상적 가격 폭등이라는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의존도가 꺾이는 순간 삼성은 다시 시험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진짜 변곡점은 HBM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파운드리가 구형 반도체의 도움 없이도 순수한 기술력만으로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물론 날카로운 반론도 존재합니다. 만약 올해 연말까지 이나노 공정의 수율이 목표치인 75%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려한 시나리오는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술 장벽은 여전히 높고 TSMC 같은 경쟁자는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요 확보에 실패한다면 빅테크는 다시 대안을 찾아 떠날 것이고 우리는 다시 긴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오늘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타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상식에 갇혀 기회를 놓칠 것인가?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수율 20%의 굴욕에서 60% 돌파까지 삼성은 이미 한 번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숫자들은 이 구조적 전환이 완성되는 방향으로 판이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